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그 관장님은 이제 위치도 있고 하셔서 격식도 갖추고 점잖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 나름 조금 편하게 또는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40장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대략. 그래서 줄인다고 줄여서 39장이 됐는데 20분이 주어져서 거의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조금씩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 단 한 번도 머리를 염색해 본 적이 없는, 그런데 머리가 노리끼리 한 충북대학교 조수원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설마 에피제네틱 익스프레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뉴노멀 시대라는 이 이상한 시대에서의 생물 다양성 연구와 교육에 관하여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변화가 닥쳤습니다. 환경 파괴 정말 심각합니다. 코로나19 건강을 위협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답니다. 좋은 거라고 하는데 좋기만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변혁의 시대를 우리는 New Normal Era, 즉 New Normal 시대라고 합니다. New Normal 시대의 정의는 대변혁 또는 위기가 전체에 긴 시간 동안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정의라고 합니다. 이 New Normal 시대에 우리는 생물 다양성의 위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생물 다양성의 위기 속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 차원에서는 이걸 조금 바꿔볼까요? 네. 연구 차원에서는 먼저 진화생물학과 기능생물학을 대비하며 위협 요인의 예시와 대책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미래 연구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차원에서는 먼저 제 전공 분야, 곤충 분리학이죠. 제 전공 분야의 문제점을 예시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미래 교육에 대해 지속 가능성과 IT를 중심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측면입니다. 저의 직간접 경험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이오시스템 공학을 아시나요? 바이오시스템 공학과의 목표는 첨단 농업 생산 시스템의 기술 및 ICT 융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랍니다. 극과 동료 교수의 경험을 말씀드리죠. 바이오라 그래서 생물 쪽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요. 학생, 우린 생물 별로 안 해. 주로 수학을 많이 해. 수학 싫어서 지원했는데요. 학생, 면접 끝났으니까 나가도 돼요. 어느 날 의학학 전공이신 분이 총장이 되셨어요. 그리고서 교수 초빙 기준이 확 올라갔습니다. 모든 과는 앞으로 SCI 저널 몇 개 이상, 또 임팩트 팩터 IF 얼마 이상으로 뽑아? 그랬죠. 그해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는 못 뽑았습니다. 왜요? 높아진 기준에 맞는 저널의 수는 그 분야에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5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뽑지 못한 또는 지원 못한 연구자에게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또는 그러게 애초에 IF값 높은 전공을 좋아하지 그랬어? IF값 낮은 전공은 사라져야지 라고 할 몰상식한 사람은 없겠죠. 다행히 학교에서 추후 그 분야에 맞게 조정해 주었고 나중에 무사히 채용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 직접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연구재단 등에서 중대형 과제를 심사해 보니까
기초생물학 분야에 지원한 과제 중에 진화생물학 분야 과제는 하나 있으면 다행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능생물학 분야였습니다. 소위 17대 1의 전설의 대결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건 전설이고 우리는 현실이라 수적으로 밀리죠. 문제는 심사위원의 수도 과제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로 뽑다 보니까 심사자가 거의 다 기능생물학자라는 겁니다. 어느 날 상당한 진화생물학 과제가 최종 심사에 올라왔는데 논문의 IF 값이 14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런데 저쪽에 보니 17도 있고 또 다른 쪽에도 보니까 17도 있고 밀리죠. 심사평가자는 편견을 갖거나 파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저 같은 진화생물학이 전공인 심사자는 편견은 솔직히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파워는 확실히 없죠. 일단 촉수에서 밀리니까. 기능생물학 전공 심사자는 probably not. 그죠? 어쨌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안 그래도 생물 다양성 연구는 연구 특성상 지역성이 커서 국제적으로 인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 정말로 진화생물학 분야는 저널 수나 IF 값이 기능생물학 분야에 비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분야는 SCI 저널 아닌 게 훨씬 많죠. 하지만 제 조사 능력상 일단 SCI 저널만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JCR에 나오는 생물학 저널 중에 진화생물학 저널이 1,500여 개, 기능생물학 저널이 둘로 나눠서 의학학 쪽에 2,700, 그리고 순수 기능 쪽으로 1,333개였습니다. 양쪽 분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저널이 한 500개 가까이 되었고요. 그래서 만약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기능생물학 저널의 평균 IF 값은 1.45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요. 우리 IF가 14 논문이면 기능생물학에서는 IF가 20이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계산해 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안 해주죠. 결국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차이로 인해 더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투과할 수 있는 논문의 수도 저널의 수도 2.7배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습니다. 찰스 다윈의 저서를 정리해 출간한 이오 윌슨의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움직이는 자동차를 유기체라 하면 기능생물학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것이고 진화생물학은 그 기원과 역사, 즉 그 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그 생물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두 연구 분야는 상호 보완적이며 함께 이루어져야 할 분야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방치한다면 학문의 균형 발전은 포기하는 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화생물학적 연구에서의 낮은 IF 값이나 연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신청과제의 탈락으로 귀결되고 이는 더 적은 지원금이나 더 짧은 기간만 주어지는 작은 변두리 과제나 보호 과제로 눈을 돌리게 하거나 심지어는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낮은 IF 값의 논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찰스 다윈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과제 선정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다윈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레스머스 다윈이라고 이분도 과학을 연구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농업에서 포식성 기생곤충을 생물적 방제에 활용하자고 처음 제안했던 분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불리함과 편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속상해서. 그중에 저는 특히 생물 다양성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표본 확보의 어려움이 간과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국제적으로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다닙니다. 아프리카로, 숲속으로, 바닷속으로 덩치 큰 생물을 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생물을 시기에 맞춰 샘플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목숨 수당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젠 나고야 협약으로 코로나19로 샘플 확보는 갈수록 힘듭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석사과정을 하기 위해 갔을 때 가장 처음 들었던 인사가요, Welcome Suwon and you be careful 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너 오기 며칠 전에 멕시코로 채집간 학과 교수님이 숲속에서 납치돼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쉽지 않은 연구 과정을 통해 샘플을 확보함에도 마치 샘플은 그냥 쉽게 거저 얻는 거라고 알고 있을 때, 아니 아예 연구 과정으로 간주조차 안 할 때 참 많이 속상합니다. 해결책이요?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결책은 다 차치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두 분야를 분리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기에 앞으로 생물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 카바가 자원관과 학회들 간의 훌륭한 연결고리가 돼서 이런 문제점을 커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측면에서의 위협 요인 예시와는 별개로 이번에는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제어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AI, VR, 빅데이터, 인포메이션, 네트워킹, 이런 주제어들이 어떤 식으로든 포함되는 연구를 좋든 싫든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여러 키워드 중에 특히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연,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이들은 사실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성이 그 원천입니다. 지속 가능한 상태는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서 조심해서 빌려 쓰고 돌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의 조건이며 우리는 그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유지를 위해 적어도 알파 레벨의 조사 연구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우리 진화생물학자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자 인류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이 지속 가능성의 유지, 감소 또는 위기 상황을 생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알려주고 또 경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에 그 의무의 무게를 가슴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위해서 생물자원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생물 다양성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에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육 쪽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 측면은 사실 제가 다른 분야를 잘 몰라서 제 경우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책의 차이점이 뭘까요? 눈에 보이십니까? 하드바운드와 소프트바운드 사이는 보이시죠? 사실 잘 차이를 모르실 것 같아서 머리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는 날짜가 적혀 있고 또 하나는 날짜가 아예 없습니다. 사실 이 둘은 같은 책입니다. 그럼 차이는 뭘까요? 출판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988년, 또 하나는 2008년. 가격 차이 10,000원, 20,000원은 덤이고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
사용해야 되는 교과서도 여전히 이 책입니다. 4반세기가 넘도록 변치 않는 이 굳건함이 사실 창피하죠. 레드 퀸, 붉은 여왕이라는 매트 리들리의 진화에 관한 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이 여왕은 끊임없이 달립니다. 왜? 주변 세계가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달려야만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퇴보하는 거죠. 우리 곤충물리학의 현실은 교과서는 30년 전 그대로고 필수 과목이던 곤충물리학은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판 무덤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고 또 학생에게 특히 미안합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면 고백이네. 저는 곤충을 많이 잡고 곤충을 잘 아는 학생을 키우는데 만드는 데 치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채집을 특히 많이 시켰습니다. 제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이게 어떻게 3학점이죠? 이건 20학점짜리 아닙니까? 왜 우리과 3학년을 3학년이라 하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이 뉴노멀 시대는 제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유망 직종, 단연 컴퓨터, 정보기술,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특히 잡 마켓의 변화는 신경이 쓰입니다. 안 그래도 이미 큰 IT 분야는 갈수록 그 비중을 더해가면서 우리 분야인 PM이 플랜트 메디슨 약자입니다. 즉 식물의학 분야 역시 IT의 영향을 조금씩 더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의 종류에 따라 IT와 겹치는 정도가 다르지만 아마도 대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은 IT를 잘 몰라도 되는 영역, 3번은 IT 전문가 수준이라 되는 영역, 그리고 2번 어느 정도 알면 그래도 괜찮은 그런 영역. 그럼 우리 학생들의 취업 가능한 영역은 일단 3번은 제껴야 될 것 같아요. 2번은 IT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요는 IT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만큼 잡 가능 영역이 줄어드는 상황을 앞으로는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 다른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교육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교육에 중점을 둘지, 저는 어떻게 할지 지속 가능성과 IT를 중심으로 제 예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미래 연구 방향에 나왔던 슬라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제어들이 어떤 식으로든 포함되는 교육을 많이 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저는 이 여러 키워드 중에 다시 한번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배움의 목표를 곤충을 잘 아는 학생에서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학생을 키우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목표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곤충을 배우는 과정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컴퓨터 활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매크로 이미징, 포토샵, 루시드, 빌더, 피닉스 등등. 거기에 가능하면 코딩의 기본을 추가하고요. 제가 과목에 대해서 수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창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가렸지만 앞으로 곤충 분류학을 곤충 분류 정보학으로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변화시켜 볼 생각입니다. 컴퓨터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공과 그에 맞는 컴퓨터 활용에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코딩의 기초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이 화면이요. 이쪽에 이 화면이 제가 코딩의 가장 기초적인 활용 프로그램인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만든 곤충 분류 더블 게임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들었던 여러 교수법 중에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의 교육 게임처럼 즐겨라라는 게 있었는데 교육의 게임화, 즉 게이미피케이션 강연에서 힌트를 얻게 된 겁니다. 도블 게임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도블 게임은 왼쪽에 있는 요 게임인데요. 요거거든요. 여기에 카드가 이렇게 동그란 카드가 50여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여 장의 동그란 카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랜덤하게 2장의 카드를 탁 펼치면 플레이어가 할 일은 그냥 그 중에 일치하는 그림을 먼저 찾아내는 정말 단순한 게임입니다. 여기서 예를 든다고 하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번개 있죠? 번개. 이쪽에도 번개가 있습니다. 그럼 번개 하고 맞추면 그 카드 2장을 가져가는 게임이죠. 근데 신기한 건 이제 모든 랜덤하게 뽑은 2장의 카드에는 언제나 같은 그림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이 게임의 수학적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뒤져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게임의 초기 제작자가 이걸 만들었을 때는 곤충으로 만들었었대요. 그런데 이제 만들어 놓고 이걸 상업화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미적미적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친척이 책상 위에서 이 게임을 보고 이거 내가 사서 내가 해도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 전에 본 이런 디자인으로 바꿔가지고 전 세계에 판매해서 대박을 쳤다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저는 이 도블 게임을 곤충으로 만들어서 같은 목이 속하는 곤충을 찾아서 그 목명을 맞추는 게임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제가 숫자를 5, 3, 4, 2, 1, 6 위에다 이제 7, 10, 9, 3, 8, 11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물론 실제로는 이제 곤충 그림만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응용을 더 해서 그림 대신에 글씨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목에 대한 설명은 그 정답은 이제 맨 끝에 나오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의 결론의 키워드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연구적 측면에서 앞으로는 생물 다양성을 포함하는 연구에서 꼭 과거와 비교하여 다양성 정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는 그런 예상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정부에서 또는 NGO에서 많이 활용되면서 우리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자. 우리가 진화생물학자들이 그 역할의 연결고리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차원에서도 바로 그러한 점에서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육 목표를 꼭 포함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생물자원관이 이러한 연구와 대중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